여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중국 AI 딥시크의 민낯을 어떤 한국 연구원이 까발렸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중국 편을 들던 미국 CNN 기자는 그 한국인을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중국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면서 딥시크는 AI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기자는 무슨 진실을 알게 되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절규하는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라고 합니다. 미국 CNN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했던 동료 에밀리가 해고당한 이후 모든 일이 충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습니다.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평소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던 IT 업계 소식통 제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KT, 이거 큰일이야. 중국의 AI 기업들이 심상치 않아.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의 검열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정황만 있어. 하지만 너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딥시크에 접속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화면에 답변이 떴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호한 답변이었죠. 천안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해당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며 아예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심이 커져서 다른 방향으로 테스트해봤어요. 한복은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인가요? 한복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유래된 의상이며 중국에도 비슷한 복식이 존재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답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저는 중립적인 인공지능이므로 특정 국가의 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AI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CNN에서 5년차 기자로 일하면서 최근 몇 달간 연이어 특종을 놓쳤거든요. 상사의 날카로운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내 위치도 보장할 수 없어. KT. 아니나 다를까. 요즘 CNN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동료 에밀리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 KT.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에밀리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씁쓸한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국제 AI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딥시크 개발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정보를 받았죠.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출입증의 프레스 CNN 문구를 본 보안요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저를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방 검사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노트북과 촬영 장비는 정밀 검사라는 명목으로 압수되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제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하려 들었죠.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저를 대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오전 10시로 예정된 딥시크 임원진과의 인터뷰에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 20분.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들만 남아 있었죠. 분명 누군가 있다가 급하게 자리를 피한 것 같았어요. 급하게 안내데스크로 돌아가 확인해보니 모든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딥시크의 장 부사장과 임원진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를 농락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시 무렵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컨퍼런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게 보였죠. 메인 발표장으로 달려가 보니 딥시크의 핵심 기술 발표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요원이 가로막았어요. 프레스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 출입증에 분명히 프레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일반 출입증입니다. 특별 프레스패스가 필요해요. 그 순간 발표장 유리창 너머로 장 부사장이 무대에 선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더군요. 그는 제가 확인하려 했던 바로 그 AI 윤리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라도 찍으려는데 경호원들이 제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죠. 더 충격적인 일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어요. 기자들을 위한 오찬에 참석했는데 제 자리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모두 풀코스 중식을 대접받는데 저만 빈 접시였죠. 종업원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텅 빈 컨퍼런스홀에 홀로 서 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처음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제 당황한 표정을 촬영하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봐, CNN 기자가 이렇게 멍청하대. 하하, 이거 웨이보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우리 기술도 이해 못할 것 같으면서 취재하겠다고 달려들더니 중국인 관계자들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 저를 조롱했고 일부는 제 주위를 돌며 더 자세히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임원은 일부러 제 앞에서 폰을 들이밀며 미국국 기자의 무능한 모습이라고 중국어로 중계까지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호텔로 돌아와 보니 제 노트북이 정밀 검사 완료라는 쪽지와 함께 배달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백신 검사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동안 시스템에 접근해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거예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 순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의 AI 개발자였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동양인들을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자꾸 메시지 내용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날 만나자고 답을 했죠. 그렇게 날이 밝았고 아침 7시 약속 장소인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었죠. KT 리처드 씨죠? 저는 박지훈입니다. 리튼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혹시 저 자리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방금 전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떠난 자리였어요. 수상한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였죠. 마주 앉은 한국 개발자는 어제의 중국 임원진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 당신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저를 요주의 인물로 지정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로 한 회의록이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 심은 스파이웨어의 존재도 확인됐죠. 심지어 제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잠시 실례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에 여성이 다가왔어요. 김서연, 에이닷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더 놀라운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AI가 정부 지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천안문 사태나 위구르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어제 밤 새워가며 분석한 자료예요. 실시간으로 비교 테스트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서연이 보여준 화면에서는 세 개의 AI가 나란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딥시크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연관지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리튼과 에이닷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어요. 한쪽에 마련된 테스트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AI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거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가 던진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리튼이 단 몇 초 만에 해결하자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에이닷이 보여준 자연어 처리 능력은 현장의 전문가들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어떻게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그 순간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제안이 쏟아졌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을 제안했고 메타는 AI 윤리 연구소 공동 설립을 제안했죠. IBM의 부사장은 직접 한국 방문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인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박지훈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이 개발 중인 트러스트 AI 이니셔티브는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KTC, 한국으로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김서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중국 AI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AI 발전의 방향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고 바로 마주한 그 광경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겪었던 번거로운 보안 검색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는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얼굴 인식부터 지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어서 오세요, 리처드 씨. 그렇게 도착장에서 만난 박지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한 후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해외 결제 제한이 걸려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데 카드가 먹통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스파이웨어 감염이 의심되어 모든 카드 사용을 중지해둔 상태였거든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본 박지훈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거 써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모바일 페이먼트예요. 그가 보여준 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그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며 웃더니 자신의 계정으로 먼저 환전을 해주겠다고 했죠. 중국에서 겪었던 냉대와 너무나 대조적인 친절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첫 취재지는 분당에 있는 리튼 연구소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로비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으로 AI의 작동 과정이 시각화되어 보였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 스페이스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희는 AI의 판단 과정을 모두 공개합니다. 블랙박스가 아닌 투명한 AI를 지향하거든요. 김서연이 안내한 연구소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개발자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들은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AI 윤리위원회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윤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화상회의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트러스트 AI 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AI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검증됐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부터 학습 과정, 판단 근거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보세요.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김서연이 보여준 화면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연재해부터 전염병까지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죠.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AI 개발 철학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는 통제와 감시를 위한 도구였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였죠. 이제 저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중국 AI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AI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요. 그렇게 저는 한국 취재를 마치고 뉴욕 본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기사 구상에 몰두했어요. 리튼 연구소에서 본 투명한 AI 개발 과정, ADAS의 혁신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24시간 운영되는 AI 윤리위원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CNN 뉴스룸에 도착하자마자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상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중국 정부에서 항해 서한을 보내왔어. 내가 베이징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는 동안 중국 측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을 통해 왜곡된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CNN의 중국 내 방송 송출을 제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다고 해요. 리처드, 이번엔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어떨까?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야. 게다가 내 기사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그때 내뱉은 국제부 데스크 매니저의 말에 다른 선배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차 시니어 기자는 아예 기사를 보류하자고 했고 법무팀에서는 소송 위험을 거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의 검열 증거, 역사 왜곡 시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 그리고 그에 반해 한국에서 본 투명하고 윤리적인 AI 개발 현장의 모든 것을.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사흘 밤을 새워 기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AI 기술의 미래, 신뢰와 윤리를 지키는 한국의 도전이었습니다. 첫 문단은 베이징에서 겪은 제 경험으로 시작했고 중국 AI의 검열과 감시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더 큰 비중을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할애했어요. 기사 초안이 데스크에 전달되자 뉴스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기사가 너무 도발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AI를 너무 미화한다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제 이전 기사들에 대한 중국 측의 항해 메일도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사를 수정하라는 압박이 거셌지만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더욱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 AI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윤리의식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서술했어요. 결국 제 고집이 통했습니다. 기사는 수정 없이 그대로 보도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AI 기술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고 후속 보도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잘했어, KT.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저널리즘이야. 그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정식 특파원 임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부임지는 서울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AI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자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 AI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죠.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특파원 임명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에밀리였습니다. KT? 기사 읽었어. 정말 대단했어. 몇 달 전 해고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톤이었어요. 알고 보니 에밀리는 제 기사가 나간 후 스타트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CNN이 바로 이런 기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정말 자랑스러워. 순간 에밀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컨퍼런스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날, 해고된 동료를 보며 느꼈던 그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중국의 압박도 무시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베이징 컨퍼런스장에서 느낀 모욕감, 딥시크 관계자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스파이웨어 설치까지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넌 모를 거야, 에밀리. 내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 그들은 AI를 통제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동반자로 만들고 있었거든. 24시간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완전히 투명한 개발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정성.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죠. 기사에서 내가 쓴 것처럼 AI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네. 맞아. 난 그걸 한국에서 봤어. 기술의 발전이 꼭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서울로 떠나야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까 받은 특파원 임명장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 취재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리튼 연구소의 투명한 유리벽, 에이닥 개발진들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제게 도움을 준 박지훈과 김서연의 따뜻한 미소까지. 고마워, 한국. 나도 모르게 속삭여진 이 말에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좌절의 끝에서 만난 희망, 냉소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한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용기까지.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기사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AI가 세계에 가져올 변화, 그들이 꿈꾸는 미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까지.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문득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더군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에밀리처럼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특종을 잡아야 했죠. 중국의 AI 기업을 파헤치는 것, 그것만이 제 목표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겪은 모욕적인 경험,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남, 그리고 끝내 진실을 전하기로 한 결단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와 한국의 AI 기업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였죠. 통제와 감시를 위한 AI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AI는 그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특종이나 실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를 배웠어요. 베이징에서의 냉대와 한국에서의 배려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박지훈과 김서연이 보여준 진정성, 투명한 연구 과정, 인류를 위한 진심 어린 고민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서울 특파원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한 것도 그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AI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고가 두려워 떨던 제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특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제 저는 고마워, 한국 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단순한 감사가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